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교시 1번 문제, 변압기 병렬 운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1번 변압비가 다른 두 대의 변압기 병렬 운전, 2번 임피던스 전압이 다른 변압기 병렬 운전, 변압기의 통합 운전. 변압기 병렬 운전 출제 빈도 엄청 많습니다. 네? 변압기 병렬 운전 뭐 별표 한번 몇 개 해도 되겠죠. 병렬 운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그래서 개요 병렬 운전 두 대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하는 것. 변압기 고장하고 부하 증감에 대응하는 경제적 운전을 위해 병렬 운전이 꼭 필요하다. 병렬 운전 조건. 이 병렬 운전 조건도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극성이 같을 것. 다 상회전 방향이 위상각변이가 같을 것. 3, 4일 땐. 권수비 및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퍼센트 X와 퍼센트 RFP가 같을 것. 용량비가 1대3 이내일 것. 온도 상승 한도가 가급적 같을 것. BIL이 가급적 같을 것. 이렇게 병렬 운전 조건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변압비가 다른 두 대의 병렬 운전에서 변압비가 다르면 기전력 차에 의해서 보시죠. 이렇게 순환전로가 흘러서 그렇죠? 병렬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순환된다. 그래서 동선 증가와 권성 가열로 TR 용량이 감소합니다. TR 용량이 아무래도 열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이제 그 열로 소비돼 버리면서 용량이 아무래도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순환전류 IC는 ZA 플러스 ZB분의 기전력차 EA-EB. 그래서 권수비 차이가 0.25% 정도는 허용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임피던스 전압이 다른 변압기 병렬 운전. 임피던스 전압이 다른 퍼센티지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아무래도 과부담이 되겠죠. 그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래서 A 변압기의 분담 PA는 퍼센트 ZA분의 플러스 퍼센트 ZB분의 퍼센트 ZB PL 이렇게 돼 있고요. 비분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량이 다르면 한쪽 용량으로 퍼센트를 환산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 다를 때 과부하되지 않기 위한 부하의 제한으로서는 이 퍼센트 Z 중에서 최소죠. 최소 이게 이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통합 운전이에요. 통합 운전. 그래서 부하 증감에 따라 TR 대수를 제어하는 병렬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대수 제어를 통한 효율 최대점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통합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 효율이죠.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최대 효율 조건은 M제곱이고 PC는 PI. 철선원과 동선에 대한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율 낮으면 단독 운전하고 부하율이 높으면 병렬 운전을 해서 부하 변동에 대한 최대 효율 근처에서 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교시 두 번째 그 분산형 전원 전력계통 연계 시 다음 항목 설명하시오. 단독운전, 자립운전, 연기계통과의 절연 방식에 따른 인버터 분류, 비정상 전압 및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 시간, 분산형 전원 계통 지원 기능. 출제 빈도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분산형 전원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통 연계는 한전계통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통이다. 그대로 풀었으면 돼요. 한전계통과 병렬 운전에서 계통에 연계해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다. 그래서 단독운전과 자립운전. 단독운전은 한전계통의 일부가 한전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다. 그래서 군내계통에서 분산형 전원에서 군내계통 부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군내계통 아니더라도 다른 부하에 이렇게 다른 일반 다수의 한전계통에도 그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통의 정전 시 분산형 전원은 0.5초 이내 계통에 대한 가압 중시가 되어 있고요. 자립운전은 요 군의 계통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자립운전. 계통 내에서만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자립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 계통과의 절연 방식에 따른 인버터 분류. 그래서
이렇게 상용주파 절연 방식이 있고 고주파 절연 방식, 무변압기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용주파 절연 방식에 대해서는 직류 출력을 상용주파의 교류로 변환한 후 변압기로 이렇게 절연하는. 그다음에 또 고주파 절연 방식은 직류 출력을 갖다가 고주파 교류로 변환하고 그다음 변압기로 변환한 다음에 또 교류를 DC로 하고 DC 또 AC로 바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변압기 방식에서는 DC-DC 컨버터로 승합을 해요. 일단 승합을 하고 그다음에 인버터로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정상 전압 및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 시간인데요. 비정상 전압에 대한 운전 지속 시간에서 전압 범위가 뭐 이렇게 5가지 분류했을 때 운전 지속 시간에 대해서 0.15, 0.15, 1.5, 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전 지속 시간은 주파수 범위가 땅은 뭐 없습니다. 근데 57.5Hz보다 미만일 때는 운전 지속 시간은 최소 299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산연전은 개통 지원 기능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구분이 무효전력 제어 기능, 유효전력 제어 기능, 그다음에 개통 운전 유지 기능, 비상시 기능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압 무효전력 제어 기능, 무효전력 지정치 기능, 고정 연료율 제어 기능, 뭐 유효전력 무효전력 제어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효전력 제어 기능 같은 경우는 전압 유효전력 제어 기능, 그다음에 주파수 유효전력, 그다음에 유효전력 제한 기능, 그다음에 출력 램프율 기능, 그다음에 소프트 스타트 램프율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통 운전 유지 기능 전압 라이드, 주파수 라이드 스루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상 비정상 전압 상황에서 전력 개통 연계 유지 분리를 결정하고 또 연한 주파수 라이드 스루 기능에서도 정상 비정상 주파수 상황에서 전력 개통 연계 유지 분리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출력 중단 비상시 기능의 출력 중단 기능, 그다음에 개통과 정기적 분리 및 재연계 기능, 그다음에 단독 운전 안티 아일랜딩이죠. 단독 운전 방지 기능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이 관련 근거 보시면 분산형 배정계통 연계 기술 기준, 분산형 전원 배정계통 연계 기술 가이드라인. 뭐 1, 2교시에 또 이제 우리 김웅술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진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ISDN의 개념, 교환 방식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출제 빈도가 이번에 135회 4교시 3번 처음 나왔어요. 중앙정보통신망 ISDN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그 수험자들이 좀 이쪽까지는 아마 공부를 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출제 빈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참 이렇게 쉽게 다가가서 뭐 좀 이렇게 작성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기존 통신망은 음성 전송을 위한 공중 전화망,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공중에서 교환 데이터망, 데이터 전송을 위한 패킷 교환 데이터망, 텔렉스망, 팩시밀망 등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망들은 특정 용도 하나만 위해 만들어지면 아날로그 방식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이러한 망들 하나를 아예 통합하는 거. 그래서 이 영문에 이렇게 돼 있어.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인테그레이티드, 그죠? 통합, 예?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는 게 이 ISD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략도가 있고요. 랜 경보기 뭐 PC 전화를 탁 그냥 통합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교환 방식 보시면은 회선 교환이 있고 패킷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회선 교환 같은 경우 통신 중에는 교환기의 스위치가 닫히게 해서 통신자 수사에 물리적인 회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통신 요금은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데 전화나 TV 화상 같이 정보를 연속하여 전송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킷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0을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에 연로된 데이터 신호를 일정한 길이의 블록, 이걸 패킷이라고 해요. 패킷이라고. 나누어 보내는데 패킷 하나하나에 전송에 필요한 어드레스 정보 등을 포함한 헤더를 붙여 송신한다는 거예요. 헤더를 붙여서. 그래서 패킷 교환기는 도착한 패킷을 일단 축적해 놓고 헤더의 내용을 해독한 다음에 상대방의 회선을 선택하고 또 상대방의 회선이 선택된 회선이 비어 있는지 봐서
회선이 비어있을 때 하나로 또 묶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기는 통신 중이라도 스위치를 닫아놓은 상태로 해둘 필요는 없어서 선택된 회선도 다른 패킷 데이터와 통신과 공용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요금은 통신하고 있는 시간이나 전송한 패킷의 수, 그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종량제로 요금 제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그 모두 디지털 방식이죠.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음성, 문자, 영상, 고속통신 확장성과 재배치성이 좋다. 그다음에 2개 이상의 단말 장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수 통신이 가능하고 OSI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이라고 참조 모델 계층 구조를 따른다. 그다음에 64kbps 1회선 교환 서비스가 기본이고 통신망의 교환 접속 기능에는 회선 아까 전수한 회선 교환 방식하고 패킷 교환 방식이 이런 교환 접속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 4교시 4번 이것도 이제 법규 문제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 번째 기성 및 준공검사, 두 번째 시운전, 세 번째 예비 준공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출제 빈도수는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111회 때 1교시 9번으로 나왔네. 그러니까 10점짜리는 나왔는데 이걸 이제 25점짜리로 낸 거예요. 25점짜리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규정이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그 우리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법규 문제가 나오면 참 이 빈도수도 적고 참 수험자들이 좀 당황했을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 많이 하셨던 실무에서 하셨던 분들도 이거 수행 지침에다 다 작성을 하라 그러면 참 이게 참 또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처리 절차 먼저 보시면은 감리업자는 기성 부분 검사 및 준공 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 기술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정, 검사를 위한 시험 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검사원 및 검리조서를 검사원 임명하고 검사 실시 이후 3일, 그 다음에 여기 검사 결과 통보, 검사 조서까지 8일 기간, 그 다음에 요 조서, 통보 조서 기간 3일, 발주자 결제, 대가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4일이 걸립니다. 14일이, 그죠? 그래서 기성 및 준공공사 보시면은,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 시에 상주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 책임자를 입회하게 해서 계약서,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 그밖 관계서류에 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성검사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그다음에 사용된 기자재 규격 품질에 대한 실험이 실시했는지 이런 내용들,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완성된 시설물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그다음에 시공기 현장 상주 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또 제반 가설 시설물 제거와 원상 복구 정리 상황,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 검사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 조서와 사전 검사 등을 근거로 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입니다. 시운전은 감리원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공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서 공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종류, 절차, 기계기구 사용 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감리원은 공사업자도 시운전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확정해서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또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해야 돼서 기기점검, 예비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운전 인도 이런 거 입회해야 됩니다.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또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되죠. 이제 운전 개시, 가동 절차 방법, 점검 항목, 점검표, 운전 지침, 뭐 실기간, 실가동 다이어그램, 뭐 시험 구분 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이런 거, 시험 성적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런 걸 인계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 예비 준공 검사, 예비 준공 검사. 그래서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현장이 이제 정리 단계에 있을 때 준공 예정 2개월 전에 준공 기간 내에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을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발주자 협의 생략 가능도 하고요. 그래서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엔 책임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고급 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원을 지정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율로 시행하는 장기 계속 공사의 예비 준공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 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 예비 준공 검사에 대해서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 도서 등에 따라 검사해야 되고 준공 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내용은 준공 검사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또 책임 감리원은 예비 준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 제출하는 품질 시험 검사 총괄표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비 준공 검사는 검사를 행한 후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검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율을 제출하고 공사업자는 예비 준공 검사의 지적 사항을 완전히 포함하고 책임 감리와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법규 문제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빈도수는 적은데 이번에 이 135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규 문제예요. 4교시 5번 발열설 시설 기준에 대해 다음사 KC에 나오는 거. 그 파이프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발열선. 또 도로 주차장 또 조형물에 조형지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발열선. 그래서 관련 근거가 KC 241.11, KC 241.12 해갖고 출제 빈도수는 한 3회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 빼면 딱 2번 나왔어요. 근데 이번 135회가 그러니까 법규 문제가 참 많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수험자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물론 이제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만 이게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이거를 이제 법규를 다 쓰려면 참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프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발열선에 대해서는 사용전압 400V 이하다. 발열선의 시설은 저렴 케이블 KCIC 60800 발열선으로 노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B종 발열선, 노출하여 사용하는 C종 발열선 사용한다. 발열선의 구조 및 재료는 KSCIC 60800의 2장 특별균 및 케이블 구조 일반적인 적합하다. 발열선 그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한다. 80도. 또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 보면은 발열선에 직접 전선하는 접속은 KSCIC 규정에 저항하는 표준에 따라 적합한 걸 사용하는 거고요. 발열선 상호가 안 뜨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촉하는 거면 전류에 의한 접촉분의 온도 상승분이 접속 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연히 높지 않아야 되죠. 그다음에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우구 사용 또는 납땜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성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과 피복할 것. 이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라는 얘기는 아마 규정 보면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또 발열선 또는 발열선의 직접 접속 전선을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 상호간 접속 시 그 접속 부분의 금속재를 전기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게 완전히 접속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전열장치 시설 제한. 전열장치는 다른 전기설비,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다른 파이프라인, 가스관, 이에 유사한 전기적 자기 또는 열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당연하죠. 전기적 자기 또는 열적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전열장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당연히 피복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등에는 보기 쉬운 곳에서 전열장치가 시설되었으면 표지판을 해라는 거죠. 또 전열장치는 먼지 위험 장소, 가연성 가스, 화형 이런 위험 장소에는 절대 시설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보호장치 당연하죠. 개폐기, 과절 차단기, 누전 차단기. 모든 어떤 시설에든 이 보호장치는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접지, 발열선 또는 연결선의 피복에 쌓인 금속재의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호장치 시설과 접지는 왜 하냐? 인체의 감전 보호 및 설비의 안정 완료에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보호장치하고 접지는 어느 전기설비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아마 계속 중복되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조형물의 조형지에 고정한 시설하는 발열선 같은 경우는 발열선 전로 대지전압 300V 이하로 할 것.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제로 비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동표적인 부속사의 사용 지침을 하고, 또 발열선은 구조는 요거 아까 여기 했던 내용, 요 내용하고 같습니다. 608006이 발열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선 도체는 연동선이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그다음에 완성품은 KSC-IC 실내 온도의 전압 시험에 적합할 것.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 없고 손상을 받을 우려 없다. 콘크리트 기타 견과 내열선 안에 시설한다. 또 발열선은 아까도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80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만 또는 도로 또는 옥에 주차한 금속 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 시 발열선 온도를 120도 이하로 할 수 있다. 좀 높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적 자기적으로 열적인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또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아까 말씀한 이 파이프라인 고정한 발열선하고 유사하죠. 높지 않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 그죠? 전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전선을 피거든 금속을 반드시 접지를 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보호장치 시설, 지락 차단 장치, 그 다음에 아까 과절 차단기 전용 개폐고 사용하는 내용. 접지하고 보호장치 시설은 반드시 같이 들어간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써주시면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을 쭉 쓰신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규격인 법규가 나오면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뜻 나왔다 아시고, 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교시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로 에너지 빌딩, 그죠? 정의, 에너지 자립률,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이내 총 소유량,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해갖고 한 5회 정도 나왔어요. 5회. 이번까지 한 5회 정도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부하실 당시에도 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좀 많이 좀 정리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한참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점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많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고단열, 고기빈, 외피 등의 패시브, 수동적 기술이죠. 그다음 고효율 설비 시스템의 액티브, 능동적 기술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다음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 그림으로 참 잘 돼 있어요. 패시브, 액티브, 뉴 앤드 리뉴어블. 패시브,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다. 그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고효율 설비의 뱀스 적용.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보시면 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뱀스입니다. 뱀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그죠? 요즘은 이제 지열은 그렇지만 우리 태양광하고 연료전지는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기준의 에너지 자율 20% 이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플러스 2 플러스죠 이상, 뱀스 또는 원격 검지 전세 계량 설치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율 퍼센트 보시면은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분의 단위 에너지 1차 에너지 생산량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게 에너지 자립률이 되겠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보시면은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에너지 잔립률이 12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연간 단위 에너지 1차 에너지 총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 보시면은 단위 면적자 에너지 소요량 곱하기 1차 에너지 환산계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보시면은 냉방기계에 대한 거, 난방기계에 대한 거, 난방 에너지, 급탕 에너지, 조명 에너지, 환기 에너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급 보시면은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로 나눠져서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뭐 60 미만, 80 미만일 때 이거는 트리플이네, 그죠? 원 트리플, 원 더블, 원 플러스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증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 뒤에 이제 또 3, 4, 5, 6, 7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죠, 뱀스. 그래서 정의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 내역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최적화 건물 에너지 관리 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계측, 제어, 관리, 운영하는 통합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효율적 에너지 관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도 같은 것도 참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구성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갖고 뭐 간단하게 좀 그냥 계략도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센서 쭉 해놓고 조명, 냉난방, 가스, 급탕,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갖고 좀 계략적으로, 요건 이제 그림을 상당히 예쁘게 이제 그려서 넣는데, 막상 이제 시험에 나오면 계략도로 해서 이렇게 자대구조, 그 건물 모양, 네모,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성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계측 장치죠, 센서들, 여러 가지 센서들, 그다음에 통신 및 제어 장치, 컨트롤러하고 통신 장비, 전송 장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모니터링 장비, 그래서 PC 모니터, 데이터 저장 서버랄지, 분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 있고요. 그래서 뱀스 공공기관 설치 의무 대상으로서는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중축할 때 설치 의무 대상이 되겠어요. 설치 의무 대상. 그래서 5번째로 이제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건축 기준 완화해 준다. 그래서 인증 등급 1, 2, 3, 4, 5 등급에 대해서 완화 비율은 15, 14, 13, 12, 11 이렇게 완화 비율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공동주택은 다 제외되고, 그다음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한도를 20%까지 상향해주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 체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을 해줍니다. 또 취득세 20% 감면,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를 1등급일 때 100%, 감면 비율이 있는데 3등급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0%까지 감면이 되고 4등급, 5등급은 50%, 30% 이렇게 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 4교시가 됐는데요. 이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지금 요 모범 답안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좀 지금 교재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블럭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이제 4교시까지 마치고요. 오늘 그럼 이런 모범 답안에 대해서 130회 건축정비설비 기술사 모범 답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